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결혼을 앞두고 있긴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고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그다지 엄청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공부를 조금 잘했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사회에 나오니까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을 숙식이 제공되는 곳에서 먹고 자고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너는 부모도 없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네, 맞아요.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런 부모는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평생 해오며 살았으니까요. 여기서 일해요? 네. 남자친구는 제가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늘 남자친구가 먹고 간 자리는 깨끗했고 또 언제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던 모습이 꽤 인상적이어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도 그런 식당에서 어려 보이는 아가씨가 일을 하는 게 신기해서 저를 종종 관찰 아닌 관찰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당신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느 날은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어딘가에서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귀여워 보이는 순간, 그건 끝난 거라고. 그래서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지. 남자친구는 아직도 믿지 않는 눈치이긴 하지만, 저에게 남자친구는 첫 연애였고, 첫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친구 말고는 말이죠. 남자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현재는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재원입니다. 말 그대로 재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공채 입사를 해서 승진이 잘 된다는 엘리트들만 있는 부서로 배정을 받았고 그곳에서도 인정받으며 흔히 얘기하는 라인까지 잘 탄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이 크게 실수만 하지 않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그 회사에서 임원까지 달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집안도 참 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어머니의 고위 공무원이신 아버지, 그리고 대대로 그 지역 유지였던 덕에 물려받았던 재산, 그런 집안은 그 동네에서도 인맥이 그냥 엄청나거든요. 남자친구의 고향 동네에는 남자친구를 모르는 동네 분들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입구부터 인사만 수백 번을 해야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농담하듯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얘기가 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동네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남자친구라든지 또 아들이 내려오면 엄청나게 반겨주는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집이 조금 대식구이긴 하거든. 나 가면 약간 잔치하는 분위기가 돼서 자주 내려가기 좀 그래. 어머니가 아무래도 많이 고생하시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가족, 그리고 고향 얘기를 들으면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거였지만 조금 부러워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늘 저를 배려해주고 다정한 성격과 말투를 가졌었는데 그런 성격이나 행동도
다 어른들에게 보고 배우며 자란 걸 테니 더더욱 남자친구와 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제 열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는 것이 1순위이긴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를 그렇게 많이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그런 다정함을 느껴본 적도 그런 배려를 받아본 적도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모든 모습이 너무 새로웠어요. 자기는 늘 리액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남자친구의 말이나 행동에 감동하면 남자친구는 늘 저의 그런 반응을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것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자기도 저 같은 여자는 처음 만나본다. 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아예 남자친구가 첫 번째 남자친구였지만 그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부담을 느낄까 봐요. 어쨌든 남자친구와 저는 약 1년 반 정도 연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30대였죠.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는 남자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하루빨리 집에 데리고 와라, 소개해달라, 어떤 여자냐, 결혼을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무섭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안을 선망하고 또 그곳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바랐으면서 왜 정작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까봐 무서워했냐고요? 그건 다 제가 가진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뭘 모른다고 하나 저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냥 식당에서 숙식하며 먹고 자는 딱히 미래랄 게 없어 보이는 20대 여자와 인류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며 그리고 회사에서 임원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남자. 게다가 집안은 그 동네의 소문난 유지. 너무 비교되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하실 거로 생각했고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지도 의문이긴 했어요.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라도 자신의 조건이 더 아깝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인아, 나랑 결혼해줘. 어? 나랑? 오빠가 나랑 왜? 그랬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다름 아닌 그거였어요. 왜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고 하느냐는 되물음 말입니다. 저의 그런 되물음에 남자친구가 황당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왜? 너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왜 그래? 오빠가 나보다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난 당연히 오빠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대도 그렇다고 생각하려고 했지.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인데 그런 조건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다정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 순간 어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앞으로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제 조건이 많이 떨어지든 어쨌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남자친구와 결혼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그걸로 주눅에 들거나 겁을 먹거나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해서 반드시 그 집안에 귀염받는 며느리가 되자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난관이 있기는 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 얘기 오빠네 부모님께 해드렸어? 그럼 처음부터 해드렸지. 뭐라고 하셔? 젊은 아가씨가 고생했겠다고.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랐으니 안 봐도 믿음직스럽다고. 딱
생각하던 며느리감이라고 하시던데? 진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 되물었고 남자친구는 그럼이라고 말하며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뭐 단순히 말만 해서 믿었다기보다는 제가 그간 남자친구를 봐온 게 있잖아요. 이런 성격과 말투, 성품은 어른들에게 배워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늘 생각해 왔고요. 남자친구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에게 배웠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모님 미치니까 남자친구 같은 자식이 태어나고 자랐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정말이지 심장으로 입이 튀어나오는 느낌을 받을 만큼 크게 두근거리며 뛰었거든요. 오빠, 나 예쁘지? 이쁘다니까. 정말이지? 몇 번을 물어봐. 그렇게 긴장돼? 네, 저는 정말이지 많이 긴장됐어요. 곧 쓰러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창백해졌는지 남자친구가 괜찮냐고 컨디션을 묻는 말들도 몇 번이나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것 외에는 괜찮긴 했어요. 그날을 위해 정성 들여 한 화장과 머리, 그리고 정말 몇 년 만에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 입었었거든요. 제가 옷 매무새를 가다듬자 남자친구가 저를 보면서 픽 웃었습니다. 이뻐. 진짜 이쁘다니까. 오빠 눈이 아니라 어른들 눈에 이뻐야지. 어른들 눈에도 무조건 이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가 옆에서 아무리 달래줘도 사실 떨지 않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어느 곳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친구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꾸벅꾸벅 숙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이고, 이 아가씨가 그 결혼한다는 아가씨인가 보네. 엄청 이쁘게 생겼네. 우리 상현이 복도 많네. 복 받았어. 네, 맞아요. 제가 복 많죠. 아이고, 이런 각시 얻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네. 너가 엄마가 오늘 며느리감 온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요리하고 부산을 떨어댔어. 동네 어르신들과 그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남자친구를 보며 다시 한번 참 대단하고 그리고 참 부럽고 그런 생각을 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도 한참 만에야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처럼 정말로 몇 걸음을 걸으면 동네 분들의 인사를 했고 다들 저를 궁금해하고 한마디씩 하시느라 더 늦어졌거든요. 저희 왔어요. 현관에 들어서면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숨을 훅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인기척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이제 왔네. 한참 기다렸어. 그렇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첫 인상부터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온화해 보였어요. 왜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나올 것 같은 정 많고 따뜻해 보이는 엄마의 인상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요 앞에서 어르신들이 하도 잡아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그럴만해. 며칠 전부터 며느리감 언제 오냐고 얼마나들 물어댔는데 왜들 그렇게 남의 집 며느리한테 관심들이 많은지 몰라? 남의 집 며느리, 남자친구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설렜을까요? 어딘가 나도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고 인정받은 것 같고 그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 함께 들어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기 들었던 것보다 더 예쁘고 더 애기 같네. 우리 아들이 감히 데리고 와도 될지 모르겠어. 아, 참, 어머니, 벌써 이러시게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를 장난기 어린 시선으로 흘겨봤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남자친구의 시선을 받으며 제 어깨를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는 딸이 없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면 정말 친구처럼 딸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어디 팔짱 끼고 다니는 모녀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요. 그니까 지인 씨가 나랑 엄마 딸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씩 웃으시는데 정말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 보내준 사람인가 싶은 기분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기분이었거든요. 늘 이상적으로 꿈꾸던 엄마의 모습이라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어요. 아우, 고마워라. 아, 나도 드디어 딸이 생겼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식사 자리도 매우 화목하고 평화롭고 즐거웠습니다. 적당히 오고 가는 요즘 관심사에 대한 얘기부터 우리 아들이 잘해주냐,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냐,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물어보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이죠. 바로 왜 부모님이 안 계시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은연중에 제가 부모님이 없거나 혹은 부모님과 연락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빠는 왜 내 가족 관계 안 물어봐?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본인이 하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일부러 말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건 실례니까. 그 뒤에 제가 한번 둘러대듯이 말한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고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연락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고 저도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볼 생각이 없으니 고아나 다름없기는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딱히 정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알 리도 없다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에게 제가 고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얘기를 물어보지 않으셨고 또 어딘가 그런 주제가 나오면 조금 어색하게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굉장한 감동을 느끼긴 했어요. 이런 집의 며느리가 돼야겠다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떠나던 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드렸습니다. 여자들끼리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싫지 않죠? 당연하죠. 전 너무 좋습니다. 어머, 아유, 이렇게 좋아하고 빈말이라도 정말 고맙네.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에게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왜 그렇게 잘 컸는지 알겠다. 다 저런 부모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부모님께 완전히 빠졌는데? 그렇지. 좋으신 분들이지. 그날 서울로 가는 내내 제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어요. 부모 복은 없지만 시댁 복은 있구나.
내가 결혼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에 들뜬 목소리로 받았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난데 혹시 내일 역으로 나 마중 좀 나와줄 수 있을까? 내가 그날 서울에 가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네네, 물론 가능하죠. 몇 시 기차세요? 저는 정말 반갑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마침 그날은 식당이 쉬는 날이라 남자친구의 어머니 마중을 나갈 수 있었어요. 물론 도착하기 직전에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짐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역에 서 계시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짐이 정말이지 너무 많았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놀라는 저를 보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서울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온 김에 친구들이랑 서울 사는 친척들 다 보고 갈까 해서. 그리고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기는 좀 그러니까 반찬 이거저거 챙겨왔지 주려고. 네 거랑 우리 아들 것도 있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도 요리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늘 돈을 줄 테니 반찬을 팔아라 이런 말도 자주 한다고 언젠가 남자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사를 가서 먹은 음식들도 다 파는 것보다 더 맛있었고 말입니다. 네가 이것 좀 들고 오늘 하루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뭐 도와드리는 거야 그럴 수 있고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인사를 갔을 때 저를 대하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와 지금이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달랐어요. 어딘가 미묘하게 저를 부리는 사람처럼 대했고 다정함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웃고 계셨지만 확실히 달랐고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너무 수고했다. 고마워.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어딘가 그전 만남과는 다르게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 같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분명히 과한 일들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 인사를 나눈 아들의 여자친구예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그 이후로 인사를 드리러 간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겨우 한 번 본 사이였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에게 하루 종일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고서는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저를 정식으로 소개를 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런 반찬을 들게 하는 심부름을 저에게 시키셔서 오늘 서울에 계시는 지인과 친척분들에게 예비 며느리라고 저를 소개할 겸 뭐 겸사겸사 만나자고 하신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같이 오신 분은 누구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그렇게들 물으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냥 웃어 넘긴다든지 아니면 아들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하긴 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 화들짝 놀라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머머, 무슨 그런 이른 소리를 하고 그래. 식장은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자리에 반찬통을 들게 하는 심부름까지 시키면서 데리고 온 아들의 여자친구는 보통 결혼을 앞뒀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지인이나 친척들이 그렇게 결혼을 언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오면 마치 못 들은 얘기를 큰일 날 얘기를 들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그냥 만나는 사이지 그건 아직 모른다는 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듣고 있는 저는 당연히 기분이 유쾌할 리 없었고 말이죠. 오늘 고생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피곤한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제가 그걸 받지 않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받아? 팔 아프게. 그 말에 제가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고생했는데 꽁으로 그 고생 시킬 순 없지. 수고비야.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수고비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 건 너무 기브앤테이크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저으며 그 봉투를 다시 남자친구의 어머니 쪽으로 건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받지 않고 가만히 저와 그 봉투를 내려다보셨어요. 뭐 하냐는 얼굴로 말입니다. 아니요, 수고비 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고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일을 시켰는데 그건 아니지.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나중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리고 어른이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받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뭐 어른이 주는 거니까 받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런 건 확실히 정리해야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조금 아니 많이 거슬리긴 했습니다. 어딘가 확실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첫 인사를 하러 가서 받았던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풍만한 소속감, 뭐 이런 것들은 정말이지 하나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마치 정말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혹시 내가 어디가 다시 보니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혹시 내가 오늘 뭔가 실수를 한 게 있나?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그날 다른 가족들과 다 같이 있어서 그렇게 친절하셨나? 하지만 그때 보여준 모습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는데 밤에 잠에 들기 전까지 정말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국 결론을 낼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는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없다고 대충 둘러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실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지인이니? 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상연이 없이. 오빠 없이요? 음, 내가 지인이 너랑만 단둘이 데이트 좀 하고 싶어서. 그 목소리는 그날 첫 인사 자리에서 들었던 그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경기도였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역 바로 앞에서 타면 남자친구 동네 바로 앞에 내려주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얘기를 해둔 상태였어요. 둘이서만? 어머님이 그러자고 해? 여자들끼리 만나서 놀자고. 어머니가 지인이 네가 참 마음에 드셨나 보다. 남자친구의 반응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버스에서 내려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는 내내 전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제 얼굴을 잠깐 보고 기억해 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몇 분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미 준비를 다 하신 듯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들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요 앞에 어르신들이 알아보셔서 인사를 좀 한다고. 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딘가 눈을 날카롭게 뜨더니 저에게 마치 저를 탓하는 듯한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이랑 인사를 했다고? 왜? 네? 먼저 알아봐 주셔서 전에 오는 길에 인사를 드렸던 분들이라.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슬쩍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고는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여간 노인네들 눈도 밝아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마치 명령하듯 말입니다. 분명 그때 첫인사를 왔을 때와 전화통화로 집으로 오라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와는 굉장히 다른 목소리였고 톤이었어요. 누가 딱히 엄청나게 알아보는 거 아니면 네가 나서서 이 동네 사람들이랑 먼저 인사하고 그러지 마라. 왜 그래야 하는 거죠? 라는 물음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약속이 있거든? 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분명히 저에게 내려오라고 했을 때는 여자들만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는 둥 그런 소리를 하면서 불러낸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약속이 있다니요. 이번에도 약속 장소에 내가 짐을 들고 가야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네가 집에서 청소랑 빨래 좀 하고 그리고 나 약속 다녀오면 한 7시쯤 될 것 같으니까 저녁도 좀 차려놔라. 상현이 아빠도 그때쯤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놀란 제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자 그런 저에게 닥달하듯 대답을 이끌어내셨어요. 알았어? 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고는 늦었다며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멀뚱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상황인 건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사실 그쯤 되면 누구나 다 눈치를 챘을 문제였지만요. 그래도 하라시니 했습니다. 그것도 꽤 열심히 말이죠. 원래 그런 일은 잘 하기도 하고 한 번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빨래도 밀린 설거지도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그 어떤 어머니보다 좋은 사람인 줄 아는 남자친구를 떠올리니 남자친구 어머니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긴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좋은 엄마라는 그 역할을 깨지 않은 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감만 없애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 온몸에 힘이 축 하고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부모님의 반대로 말이죠. 그럼 노력해보자.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어요. 노력해서 눈에 들고 정말 진심으로 저를 예뻐하시게 만들면 되는 일 아니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했지만 처음 그 결심을 했을 당시에 저는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열의가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상을 준비해 두라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그 얘기를 정말 완전 제대로 잘 차려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리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식당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 많았어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볶음 요리를 했습니다. 손이 빨라서 순식간에 음식이 다 만들어졌어요. 집에서 좋은 냄새가 솔솔 나고 밥이 다 됐다는 전기밥솥에 알림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또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주셨어요. 자, 받아. 정말 괜찮은데요. 저 좋아서 한 일이고. 그래도 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일단 받고 오늘은 집에 그만 가보거라.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시고 이렇게 내쫓듯 내보낼 줄은 정말 하나도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일일 파출부 마냥 집에 가서 청소, 빨래, 설거지에 음식까지 하고 일당을 받아온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2시간이 넘는 그 이동거리를 다시 돌아 서울로 오면서 속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정말로 부리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말이죠. 난 오빠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들로 괜히 애가 닳고 마음이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스트레스로 밥을 제대로 먹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해서 남자친구가 저를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건지 모릅니다. 저는 계획을 짰어요. 바로 먼저 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전 임신이요. 물론 바르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혼자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해야만 했고 당시에는 떠오르던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남자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오늘은 괜찮은 날이라며 안심시켰고 그날 바로 아이가 들어섰어요. 저도 한 번에 들어설 줄은 몰랐기에 꽤 얼떨떨했던 기억이 납니다. 2개월이 되던 때 남자친구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오빠, 나 임신 2개월이래. 그때 안 자는 날이 아니었나 봐.
어? 정말? 어, 남자친구는 정말 좋아해줬어요. 저를 안아주며 많이 놀랐겠다고, 어디 힘들거나 아픈 곳이 없냐고, 먹고 싶은 건 또 없냐고 세심하게 살피고 물어봐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또다시 이 남자 말고는 없다. 내가 한 선택이 잘한 선택이다.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서가 이게 아닌데. 어차피 나랑 너랑 결혼할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우리 늘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하자고 했잖아. 그렇게 준비하면 별로 준비할 것도 없고 너 배 많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을 거야. 빨리 준비하자. 정말 두말하지 않고 남자친구는 최대한으로 기뻐해 줬고 또 최대한으로 저를 안심시키고 또 확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조금 놀라신 것 같기는 한데 금방 그래서 너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 음, 아버지는 벌써 길을 잡으러 가셨어. 언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지. 속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꽤 속이 상하셨을 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살면서 끊임없이 잘하면서 증명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찌되었건 저는 아이를 가졌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 마음이 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신대. 어머니가? 너한테 직접 반찬이랑 임산부한테 좋은 것들 좀 챙겨주신다고. 원래 저는 식당에서 지냈었는데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긴 했었거든요. 뭐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구한 거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너무 작아서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좀 그랬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굳이 집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려드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싹 굳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 뭐 아주 작긴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마 평생 이 정도 사이즈의 집에서는 들어와 보신 일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는 가서 커피 좀 사와라. 엄마 커피 마시고 싶네. 지인이 너는? 아, 저는 미숫가루요. 얼떨결에 늘 먹던 메뉴를 얘기했고 남자친구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떠나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네? 뭐가요? 내가 너 마음에 안 들라는 거 알고 일부러 애부터 가진 거 아니야.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고 매우 흥분된 상태였어요. 이성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네 검은 속내 모를 줄 알아? 어딜 감히 집도 잘도 없는 게 내 아들을 넘봐. 욕심이 많아도 정도가 있고 주제를 몰라도 정도가 있지. 어머니, 저 오빠 많이 좋아해요. 잘 살고 또 잘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며 남자친구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었어요. 아니, 도리어 남자친구 어머니의 화만 돋은 셈이 됐죠.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몸 함부로 굴리던 년이. 너 진짜 나한테 한번 죽어보고 싶어?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며 제가 잡고 있던 발을 빼내어 저에게 정확히는 저의 배 쪽에 발을 날리셨습니다.
아마 생각하고 난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유산이 되라는, 그리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순간적으로 배를 감싸듯 잡으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발이 먼저 날아온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게 맞진 않았지만 아프기는 엄청나게 아팠어요. 제가 배를 움켜쥐고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도어락이 삐삐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밖에서 낯익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일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남자였거든요. 지금 우리 아가씨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등을 벽 쪽으로 부딪혔어요. 하지만 밀쳐진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더 궁금한 듯 저와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회장님이 1년 365일 밤낮 없이 찾고 계십니다. 어딜 가셔도 저희는 다 찾아요. 네, 제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는 안 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몹시 잘났고 엄청나게 성공한, 말도 안 되게 성공한 부자 엄마 말이죠. 너 지금 간식 먹을 시간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 밑에서 굉장히 불행한 유년 시절과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뭐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심지어 간식을 먹고 낮잠을 자는 것까지 모든 게 엄마가 맞춰놓은 그 플랜을 따라 했어야만 했어요. 뭐 그 결과 당연히 저는 성적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돈과 시간을 바르는데 좋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저는 집안의 강압적인 분위기, 엄마의 숨막히는 통제와 간섭, 그런 것들에 이미 진절머리가 날 만큼 나 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대저택이 저에게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대학을 다니게 됐고 시간표에 이제는 식단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시는 걸 보고 어느 날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망쳐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 감옥 같은 대저택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물론 가난했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워져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엄마가 찾아올까 주기적으로 일하는 장소도 바꿨지만 그래도 그 집에 갇혀있던 시기보다는 훨씬 행복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는 그 행복이 몇 배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지 단 한 번도 그 집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도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또각또각 익숙한 엄마의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중 하나였거든요. 그쪽은 누구신데 우리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놀라신 듯 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없는 줄 알고 있으시기도 했고 또 그 전에 회장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잖아요. 뭐 당연히 놀랄만 했습니다. 누구 보면 모르겠어요? 당신이 지금 막대한 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엄마가 몹시 화났을 때의 말투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둘러 엄마를 말려야만 했어요. 아니면 그 성격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일단 나랑 가서 얘기해요, 네?
너 이런 곳에서 이러고 살려고, 겨우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집을 나갔어? 어? 엄마한테는 이런 집일지 몰라도 그 집보다 나한테는 100배는 편했던 집이야. 어쩜 너는? 엄마는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조금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전에는 참지 않고 말부터 뱉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그래도 됐고 말이죠.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오빠한테도 제가 따로 연락한다고 어머니가 좀 전해주세요. 저 인간들이랑 다시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 사실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제 배를 걷어찼을 때,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 집에 시집을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는 했었거든요. 조건이 자기 아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긴 하니까 말입니다. 엄마는 사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셨어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일단 병원에는 문제 없다고 하니 집에서 좀 쉬어. 아줌마한테 너 좋아하는 것들로만 해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혼전 임신이라니. 아휴, 세상에. 물론 엄마는 정신적으로 꽤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이후 위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타입의 분이시거든요. 금방 결론을 내리고 혼자 정리에 들어가신 것 같았습니다. 지우라고 안 한다. 네가 그러라고 한다고 그러래도 아니고. 대신 그 빌어먹을 집안이랑은 결혼 안 돼. 네가 혼자 나. 의외의 결론이긴 했습니다. 여자 혼자 애를 낳고 키우라는 결정을 엄마가 딸에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물론 저희 엄마는 보통 엄마가 아니긴 했지만 말입니다. 엄마는 그쪽 집안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남자친구의 어머니 말입니다. 당연한 거였죠. 저를 걷어차는 장면을 보셨으니까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연락해 왔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우리 집이 어떤 사정인지, 제가 무슨 이유로 집을 나가서 그렇게 살았던 건지 다 듣게 됐고요. 놀라긴 했지만 그건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너 배를 걷어찼다고? 우리 엄마가? 자신의 엄마가 한 짓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그간 자신의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짓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혼자 괴로워하다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어머니께 얘기를 하고 저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약속 장소를 꼭 집으로 잡으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보여주고 싶으셨겠죠. 당신이 놓친 내 딸이 어느 정도 되는 집안의 딸인지 말입니다. 당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 다른 부자라고요. 그동안 내가 어른답게 굴지 못한 점, 그리고 너에게 그런 심한 짓을 한 점, 다 너무 미안하구나. 상현이가 찾아와서 엄마 이런 사람이었냐고 우는데 심장이 내려앉더구나.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러면서 제 배 쪽을 한번 쓱 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애는 댁내 아들과 결혼 안 합니다. 애는 혼자 나와서 혼자 키울 거예요. 그 말에 저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미혼모로 아빠도 있는데요.
왜요? 언제는 배를 걷어차면서까지 안 시키고 싶어 하시더니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셨나 봐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움찔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 일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긴 했어요. 절대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고 돌아간 날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랑 결혼 안 한다는 거 정말이야? 저는 그 말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앞서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네, 남자친구와는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문제를 상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아직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일로 이 결혼을 반대하시고 저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는 건 힘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안 되지 않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나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몰래 글도 좀 쓰고 있는데 필명으로 책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동화 작가이자 청소년 문학 작가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답니다. 대학은 따로 가지 않았지만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 방법을 따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줄곧 그려오던 그림과 글이 지금의 편집장님 눈에 들어서 책도 내게 됐거든요. 저희 남편을 만난 것도 출판사 덕분입니다. 대형 서점의 매니저로 일하던 남편과 우연히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제가 고졸이라는 점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을 때 제가 다 고백했거든요. 이런 나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분명히 고백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2번 다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점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의 고백 덕분에 더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말해줬어요. 지금 얘기하자면 저는 후에 남편의 프로포즈보다 그 순간이 더 기억에 남았어요. 제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거든요.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남동생이 2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셋이 연년생이다 보니 부르기에는 형이라고 불러도 거진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가장 어린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혹시나 동생이 자기보다 어린 형수님이라고 건방지게 굴면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집으로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어머님도 도련님도 어찌나 유쾌하신지 어느새 긴장했던 것은 다 잊고 정신없이 웃다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즐거워하는 저를 보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집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집에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집이란 곳이 이렇게 마음 편한 곳이었어. 어머님도 좋고 도련님도 좋고 다들 다 좋은 사람들 뿐인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네가 웃어서 나도 좋아. 결혼하면 더 웃게 해줄게. 저는 낯간지러운 남편의 말에 한참을 더 웃어야 했지만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는 일남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늦둥이라서 오빠와 언니는 나이 터울이 좀 있는 편이죠. 오빠가 저보다 10살, 언니가 7살 많았거든요. 저희 집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오빠, 언니까지 다들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나왔어요. 아버지는 서울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담당하고 계실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해외에서도 많이들 알아볼 정도랍니다. 아버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발 한쪽이라도 담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해요. 어머니는 수의사세요. 전국의 체인으로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것은 물론 종종 요청으로 대학에 강의를 나가시기도 한다더군요. 건축을 전공한 오빠는 국내에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건축가예요. 국내에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를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는 가장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이과형이에요. 수학, 과학에 엄청난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언니와 오빠는 당연히 과학고를 졸업했고 카이스트로 조기 진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저희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하면서 가족들의 스펙에 많이들 놀라신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언니 오빠처럼 잘 하겠거니 하면서 바라봤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그랬고 가정교사도 그랬어요. 사사건건 비교를 했죠. 하지만 저는 언니나 오빠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학, 과학에는 조금의 관심도 재능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 과목에 강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디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왔냐고 안타깝게 바라보셨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제게 엄청난 압박감을 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누구도 제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무엇을 하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씀들이 꼭 제 귀에는 너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들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제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 다 진심이란 사실을요. 막내인 제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라셨지 단 한 번도 자기들처럼 공부로 성공하길 바라신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도 당시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만 생각했죠. 한 번은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나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공부만 했던 때도 있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물만 마셔도 구토를 할 만큼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눈앞이 하얗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험지의 글씨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얀 종이로만 보였죠. 그대로 저는 교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에서도 저는 겉돌기만 시작했어요. 다들 저를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기만 했죠. 결국 더 이상은 견디질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못 견디겠으면 자퇴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하셨죠.
자퇴를 하고 한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초반에 편집장님이 보셨던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랍니다. 그 이후 출판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저를 원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는 졸업장을 땄답니다. 남편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왔을 때도 가족들은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다들 평범하게 식사를 했죠. 물론 잠시 아버지와 오빠가 남편과 따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버지랑 오빠가 뭐라고 하셔? 싫은 소리 하셨지. 무슨 소리야? 싫은 소리라니.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 그럼 무슨 얘기 하셨는데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잖아. 비밀이야. 아버님이랑 형님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 저는 궁금하기는 했지만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꾸 캐묻기도 난감해서 알겠다고만 했어요. 남편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물었지만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이날의 일을 알려주었답니다. 출판사에 취직하고 나서는 집에서도 나와 살았는데 솔직히 요리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요리를 배워볼까도 했는데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 좀 서툴렀죠. 남편은 아침에 뭐 하러 밥을 먹느냐고 그냥 가볍게 토스트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는 요리를 배울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엄청 기뻐하시면서 언제든지 오고 싶은 날에 오라고 해주셨죠.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재택근무로 상황을 돌린 저는 거의 매일같이 오전에 어머님께 찾아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완전 신세계였죠. 어머님께서는 제가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엄청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화려한 저녁 반찬에 무슨 일인지 의아해 하다가 제가 어머님께 요리를 배운다고 했더니 크게 웃으면서 재밌냐고 묻더군요. 왜 웃어요? 내가 요리 배운다니까 이상해요? 그럴 리가. 난 왜 요즘 반찬들이 다 우리 엄마 손맛이 나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당신이 매일같이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고마워. 워낙 삼형제들이 다 밖에 나와 있어서 혼자 계시거든. 왜 자꾸 당신이 딸 같다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 저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도 행복했죠.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답니다. 저는 자식은 이왕이면 많이 갖고 싶었어요. 남편과 가족 계획에 대해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능력만 된다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 역시도 가능하면 셋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태명을 행운이로 지었죠. 시댁 식구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자 모두가 축하하며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친정에는 남편이 연락을 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는 집으로 아기 용품들이 배달되어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친정 식구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우리 행운이 출산 준비할 것도 없겠다. 다 보내주셔서. 이건 당신이 먹어야 한다고 꼭 챙겨줘야 한다고 처형이 챙겨주셨지. 남편은 하나같이 다들 좋은 것들 뿐이라 행운이가 부럽다고 괜히 툴툴거리는 신용을 하면서 아기 방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친정 식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자주 드려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친정 식구들과는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전화를 걸겠다고 생각해도 좀처럼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겨우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특히 언니는 벌써 아이를 가졌냐고 애가 애를 가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죠. 남편은 그제야 제게 첫 인사를 간 날 아버지와 오빠가 했던 얘기를 알려줬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다고, 남편만큼은 제게 자주 표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갇혀 있었는지 반성이 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계기가 됐죠. 행운이가 순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둔한 것인지 저는 그 흔한 입덧도 먹덧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딱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었죠. 배가 점점 나오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저희 집에 오셔서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첫 아이라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겁을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실 만큼 빠른 시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프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짧아서 저도 많이 놀랐죠.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행운이를 보면서 다들 기뻐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괜히 심장이 간질거리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남편을 만나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소중한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새 식구들이 들어오면서 처참하게 무너졌죠. 도련님들이 2달 간격으로 결혼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들이 생겼거든요. 두 사람도 공교롭게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바로 아래 동서는 저희 아버지가 교수로 줄곧 계셨던 과를 나와 지금은 작은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어요. 막내 동서는 인테리어를 전공했다고 했죠. 저는 마치 아버지와 오빠를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북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혹시 외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어요. 그림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고졸이란 말씀이세요? 해외 다른 대학을 다니신 것은 아니고요? 왜 아트스쿨 같은 곳들 있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서요. 아직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동사들은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큰 충격인지 한참을 입만 벌리고 서 있더니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저런 분위기라면 제가 들어봤자 좋은 일은 아니겠다 싶어서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그렇게 나온 덕분인지 두 사람은 더 이상 속닥이는 것도 없이 얘기를 대놓고 하더군요. 형님 고졸이래요.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고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지 않아요? 아니면 사이버 대학이라도 다녀서 졸업장을 만들지. 진짜 미스터리네요. 안 그래도 나이 어린 형님이라 껄끄러웠는데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려니까 자존심 좀 상한다 진짜. 아니 아주버님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셨지?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런 낮은 애들을 집에 들이면 급이 확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셨나? 짜증나. 형님이라니. 제게 대학 얘기를 꺼낼 때부터 각오는 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더 충격적이더군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떨려오는 손가락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윗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중얼거렸죠. 서방님들의 결혼이 결정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불러 확실하게 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비록 제가 상대적으로 어리기는 하지만 윗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잡아줄 것은 잡아야만 한다고 하셨죠.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지켜야 할 부분들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방금 얘기 다 들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고졸인 것하고 동서들이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왔으면 지킬 것은 지켜야겠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시면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하세요. 의외로 제가 강하게 나간 것인지 동서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했죠. 동서들은 입을 꾹 다물고는 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님으로서 잘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착각이었죠. 동서들은 교묘하게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제게 소외감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유치하게만 보였거든요. 어머님과 셋이서 쇼핑을 다녀와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명품들을 어머님께 잔뜩 안겨드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이런 것에는 무지할 것 같아서 굳이 같이 가자고 권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웃는데 가소롭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분 좋게 선물을 받으셨는데 제가 마음 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 병원 문제도 그랬습니다. 늘 제가 모시고 갔었기에 연락을 드렸더니 동서들이 병원 가자고 하면서 아침부터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가 여기 늘 오던 병원이 아니네. 갑자기 새 병원으로 와서는 검사를 이것저것 하고 있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동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제 전화인 것을 뻔히 알면서 자꾸 끊어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그만 좀 하세요. 병원이에요. 동서, 어머님이 뭐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는지 알고 있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큰형님보다 못하겠어요? 어머님이야 우리가 알아서 잘 모시고 있으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조그만 병원에서 뭘 한다고 거길 모시고 가요, 진짜? 어머니께서는 당뇨와 혈압이 있으셔서 매달 약을 타서 드시고 계셨거든요. 최근 상태가 좋아져서 크게 걱정할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병원을 바꾼다고 하니 저야 당연히 당황스러웠죠. 저는 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어느 병원인지 여쭙고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진료실로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를 본 동서들은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왜 왔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들의 말은 무시하고 어머님께 혹시 어지럽거나 답답한 곳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차례가 되자 동서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저를 밀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혈압이랑 혈당이 좀 있으세요? 혹시 처방받은 약이 있으신가요?
새로 처방받고 싶어서요. 병원을 옮기려고요. 의사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약을 처방받은 것은 언제부터였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7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곁에 있다가 어머님께서 그동안 드셨던 약에 대해 메모를 해둔 노트를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한 것을 보시더니 의사는 기존의 처방대로 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처방을 다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약을 꼭 같은 것으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다는 표정으로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처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어머님을 제 차로 모시고 오는 동서들에게 이런 일은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죠. 이후 한동안 저와 동서들은 서먹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대학 시절 얘기로 저를 고립시키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어머님 생신 때의 일은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행사가 있었는데 세 형제의 생일, 어머니 생신,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과 제사의 명절 차례까지 다 합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이었죠. 그때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답니다. 매번 제가 음식점을 예약하고 준비를 했죠. 어머니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으로 예약을 하고 동서들에게도 알려줬죠. 대답이 없는 것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어차피 저와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도 동서들도 서방님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전달이 잘못되었나 싶었지만 분명히 제대로 전달은 했더라고요. 동서들도 답장은 없었지만 확인은 했고요. 시간이 20분을 넘어가자 남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더군요. 어머니, 어디세요? 차가 많이 막혀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까 도착해서 먹고 지금 나서는 길인데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면서.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누가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새 아가들이 큰애가 급하게 달려갔다고 하면서 오늘 약속에는 못 나올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둘째야, 너 아까 나더러 형님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나갔다며? 전화 너머로 바로 아랫동서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남편도 얘기를 마무리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한동안 우리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에 갈까? 어머니 어디시래? 식사는 다 하셨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음식점을 나와서 집에 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님 생신 선물은 드려야겠다며 시댁으로 가자고 했죠. 남편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려도 되지 않겠냐며 너무 흥분하면 좋지 않다고 저를 달랬지만 저는 전혀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너무 나서 냉정해진 상태였지 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서들은 가고 없더군요. 한 발 늦은 셈이죠. 저는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과 함께 준비했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까의 전화로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제게 무슨 일인지 거듭 물어보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괜찮다고만 말했죠. 저번에도 그러더니
둘이서 작당 모이라도 했던 거지? 왜 멍 큰애한테만 그런다니? 내가 불러서 한 소리 할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마음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동서들 심술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내가 다 속상하니까 그러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이는 너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아유, 내가 다 부끄럽게. 저는 토닥여 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방금까지 올라왔던 짜증이 단박에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좋게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지만요. 동서들과 다시 마주친 것은 어머니 생신 이후 돌아오는 아버님 제사였습니다. 바쁘다고 늦은 시간에 나타난 동서들은 저와 어머니가 준비한 제사 음식을 먹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잠시 나가신 틈을 타서 저는 동서들에게 그날의 일을 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생신 때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자네한테? 동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짧아진 말에 잠깐 인상을 쓰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못 온다고 하셨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든 지나간 일이잖아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뻔뻔하다 못해 징그러울 정도였습니다. 식구들을 속였으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니. 동서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기에 똑똑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못하나 봐. 뭐라고요?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동서, 잠깐만. 형님이야 기억할 일들이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머리에 때려 넣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어머님 생신 때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런 걸 뭐하러 기억하겠어요, 아깝게. 그것 아니라도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뻔뻔하다 못해 징그러울 정도의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행동에 내가 왜 같이 어울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계속 둬도 될까 두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제가 조용히 하고 있자 두 사람은 신이 났는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더군요. 그런데 형님, 애들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고 하는데 준석이 괜찮아요? 검사 제대로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검사? 우리 준석이가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형님 그런 것도 모르세요? 발달 검사 있잖아요. 60개월까지 계속 받는 거. 세상에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저는 금방이라도 손을 뻗어 머리채를 쥐어잡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며 손에 힘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손톱이 바닥을 파고드는지 따끔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머리를 식히지 않으면 오늘 무슨 일을 낼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발달 검사를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해? 왜 우리 준석이가 그런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하느냐고 묻는 거잖아. 동서야말로 내 말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나? 참나. 큰형님이야말로 당연하잖아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회 부적응자로 고등학교 중퇴를 했는데 그런 검사를 제대로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형님을 닮았으면 큰일이잖아요. 머리도 나쁘고 사회성도 부족하면 앞으로 준석이 세상 어떻게 살라고요?
소름 끼칠 정도로 방긋 웃으면서 말하는 동서를 보던 저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동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형님, 뭐 하는 짓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준석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은 절대 못 참아. 나한테 어떻게든 모욕감을 주고 싶은 모양인데 자네들 얼마든지 떠들어봤자 난 상관없어. 그런 소리에 상처받을 시기는 지났으니까. 하지만 우리 준석이한테 그런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가지. 동서의 고함 소리와 제 목소리가 밖에 들렸는지 어머니와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큰형님, 미치셨어요? 교양 없이 뭘 던지시는 거예요? 교양? 자네들은 교양이 넘쳐서 어머니 생신 때 날 따돌리려고 거짓말을 해? 그 행동은 어지간히 교양이 넘치고 동서들은 억울한 듯이 눈물을 찍어내며 제가 마치 자신들을 괴롭힌 것처럼 상황을 만들더군요. 외부인들이 보면 딱 오해하기 좋겠다 싶었죠. 남편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면서 집에 먼저 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준석이랑 먼저 집에 갈래? 나는 제사 지내고 갈게. 여기 있으면 당신 스트레스만 더 받겠어.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서방님과 마주쳤지만 저는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하고 시댁을 나왔죠. 그날 제가 가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동서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거짓말은 물론이요, 저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한 것도 사실 밖에서 다 듣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두 사람에게 이런 일로 집안일을 시끄럽게 만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도 하셨죠.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일그러진 동서들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께 혼이 난 것이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그날 이후에 동서들은 제게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말이죠. 어머님께서는 두 사람을 용서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저에게 퍼붓는 모욕감은 전혀 상관없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준석이를 데리고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동서들에게 그런 값을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잠깐 귀국해 있던 오빠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아버지께서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연구소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셨는데 그 축하 파티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나도 이번에 큰일을 따낸 게 있어서 한국에 잠시 있을 예정이거든. 그래서 가족 다 모여서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네가 파티를 좀 꺼려하는 것은 알지만. 갈게요. 준석이도 많이 컸거든요. 드릴 말씀도 있고. 오빠는 정말 다행이라면서 자신이 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파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무리하는 것은 아니냐며 제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둘째를 임신했었거든요.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차를 보내준다고 해서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날 반차를 내고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파티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 오빠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도 한몫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했죠. 남편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칭얼거리는 준석이를 데리고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아서 주위를 구경하는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서들이었죠. 저는 이 자리에 왜 두 사람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그들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라운 모양인지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큰형님, 세상에, 큰형님이세요? 아니, 형님이 여기 왜 있으세요? 옷은 그게 다 뭐고요? 세상에. 형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장소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여긴 형님 같은 사람이 오실 곳이 아니거든요. 당장 가드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나가세요. 동사들은 자기들이 이 파티의 호스트라도 되는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제게 나가라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 호스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저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동서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못 올 곳이야, 여기가? 자네들은 여기 있어도 되고. 재밌네. 자네들은 되고 난 안 된다니? 당연하죠. 여긴 서울대 교수님의 연구소장 취임 축하 파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검정고시나 한 형님이 오실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 흐릴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당장요. 형님은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경우가 없고 이기적이세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다들 얼마나 기분 나빠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기분이 나빠? 자네들 말처럼 급이 맞지 않아서? 큰형님, 저희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괜히 저희까지 소란에 말려들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 저는 동서들이 말하는 중요한 일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듯 시선을 힐끔거리는 동서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알 수 있었죠. 이 자리에는 연구소장이 되신 아버지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오빠도 있었으니 대학교 후배인 동서들은 어떻게든 연주를 잡고 싶어 하는 건 당연했죠. 제 말 안 들리세요? 머리가 나쁘다 못해 이상해지셨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쪽은 누군데 내 동생한테 나가라 말아 지적이지? 동서는 갑자기 끼어든 언니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아래 동서는 언니가 누구인지 알아본 눈치였어요. 하긴 아버지와 함께 이번 연구소의 중심 인물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바로 아래 동서라고 모를 리가 없죠. 언니는 제게 다가와서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준석이랑 제부 어디 가고 혼자 있어? 괜찮아? 이 사람들 누구니? 아까부터 들었는데 영문도 모를 소리만 하던데 너 아는 사람이야? 아까부터 있었어? 나는 언니 못 봤는데요. 언니는 방긋 웃으면서 기둥에 가려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제 곁에 서서 동서들을 바라보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아래 동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저와 언니를 번갈아 보며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막내 동서는 입만 틀어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를 부르는 준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가 준석이를 품에 안고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오빠도 보였습니다. 남편을 오는 길에 만났다고 하면서 동서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 씨들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서울대 동문이라 오셨구나. 동서들은 제게 다가오는 가족들을 보면서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붉어지는 것 같더니만 아버지와 오빠가 등장했을 때는 아주 하얗게 질려버렸죠. 동서들은 허둥거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제부,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막내 동서들이란 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언니의 행동이 더 빨랐죠. 그럼 더 말이 안 되는데? 동서라면서 우리 막내보다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어 머리가 나쁘다는 둥, 당장 나가라는 둥 그런 말을 하나? 언니의 말 한마디에
준석이를 안고 있던 아버지께서는 잔뜩 굳은 얼굴로 남편에게 준석이를 넘겨주시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한 팔로는 준석이를 안고 남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죠. 저는 준석이가 이 상황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준석이에게 뭐라도 먹을 것을 챙겨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은 제 배에 가만히 손을 얹고는 함께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고, 자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분명 우리 랩실에 있던 학생인데. 한번 만난 사람은 잊지 않는 아버지는 단박에 아랫동서를 알아보셨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저희 형님이 교수님 막내딸이지, 내 여동생이고. 너 기억났어? 랩실에서 사고 쳐서 졸업 얼마 앞두고 잘렸던 그 애지? 저는 언니의 말에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하며 제 눈을 피하는 모습이 참 우습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비굴하게 눈을 피하는지 저는 속으로 혀를 차면서 가만히 동서들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랬지. 프로젝트를 아주 통으로 날릴 뻔했던 일이지. 그런데 이 학생이 우리 막내한테 뭐라고 했다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교수님 따님인지도 모르고 실례를 저질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심했네요. 동사는 황급히 아버지께 사과를 하더니 제게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고작 권력과 학벌 앞에서 이렇게 가볍게 내뱉는 사과의 말이라니. 왜?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에 고작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머리 나쁜 사람이라며. 그런 내가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어? 실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만하라고 경고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 바로 아랫동서는 자기 사과라면 제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제 반박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입을 막으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그걸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내 동생이 얼마나 지금 조심해야 하는데 어디다 손을 대? 참 편리한 사고방식이네.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 알게 된 후에는 신뢰되는 말을 왜 이전에는 그냥 막 했을까? 진짜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말과 아닌 말을 구분을 해야지. 이 파티는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 귀한 사람들만 모신 자리네. 그대들은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으니 이만 나가주게. 그래야 가서 가드분들께 밖으로 모시라고 해라. 정중할 필요까지는 없고 빠르게만 정리해달라고 해.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교수님. 교수님. 저희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실수였어요. 진짜예요. 동사는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께서는 시선도 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끌려나가듯이 나가는 동서들을 잠시 바라보던 저는 아버지께서 다가오시자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보시더니 짧게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잠깐 긴장이 됐지만 속으로만 한숨을 내쉬고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냐고 묻는 말씀이 너한테만 해당하는 건 아닐 거야. 그죠, 아버지? 어? 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 둘째가 됐다는 사실? 언니는 제부가 그렇게 시선을 주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면서
축하한다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제야 알았는지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죠. 아버지께서는 좀 더 부드러운 얼굴로 제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늦게 도착한 어머니도 제 얘기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동서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전화는 불이 날 정도로 쉬지 않고 울렸어요. 동서들이었죠. 저는 왜 그들이 제게 전화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예 무음으로 해두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괜히 얽히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님께 둘째 소식과 함께 파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서들과 저희 가족들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알아듣게 이 얘기를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원. 내가 우리 큰애한테 너무 미안하네. 저는 어머니께서 미안해하실 일이 전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꾸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동서들은 잠깐이면 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나 남편의 생일이라 어머님께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함께 가겠다고 했죠. 분명 재수 씨들 다 왔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괜히 무리하지 말고 나랑 준석이랑만 잠깐 들어갔다 나올까? 뭐하러. 이제 피할 이유도 없고 동서들이 나한테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이미 다 끝난 일인걸. 연구소의 팀원도 다 채용했다고 하셨고 국내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인테리어 팀들도 선정이 끝났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괜히 여보한테 화풀이 할까봐 그러지. 결과 안 봐도 뻔하지. 만약에 이번에도 자기한테 함부로 굴면 지금 다니는 곳도 못 다니게 장인어른께 힘 좀 써달라고 할까? 저는 고자질을 할 셈이냐고 웃으며 물었어요. 제가 속상하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아니나 다를까 동서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소란스럽게 하려거든 당장 나가라고 하셨지만 동서들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야겠다고 하시고는 거실에 자리를 잡으셨죠. 저 역시 그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연락 한 번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가고 전화를 드렸는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동서가 전화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받아야 하고, 동서가 찾아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이해야 돼? 우리가 그런 사이야? 아니잖아. 서로 거북한데 뭐하러 만나고 전화를 해. 큰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희가 섭섭하게 했다고 해도 윗사람이면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나오셔야 돼요? 저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윗사람 대접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상황이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았죠.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치졸?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날 파티에서 쫓겨난 거? 그건 동서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지. 그게 내 탓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동서들한테 말하지 않아서 그게 치졸하다는 거야?
내가 왜 우리 가족 얘기를 동서들한테 해야 되는데? 나는 동서들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형제 자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입 다물고 계셨잖아요. 그럼 그게 치졸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저희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다가 저희 이렇게 망신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저희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큰형님에 대해서 얘기 좀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동서들은 바락바락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제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고작 파티에서 쫓겨난 것 가지고 이렇게 날 세울 일인가 싶기도 했죠. 설마 팀원 구성에 발탁되지 못한 것을 제 탓으로 돌리려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자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들이 부족해서 팀원에 들지 못한 걸 왜 내 탓을 하지? 내가 두 사람 떨어지게 해달라고 청탁이라도 넣은 것 같아? 내가 뭐하러 그런 귀찮은 행동을 해? 끝까지 모른 척 하시네요. 압력 넣으셨잖아요. 저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라고. 이번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일인지 큰형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제외시키면 참석할 수 있게 해두겠다고 말하라고 시킨 거 아니냐고요. 막내 동서의 말에 의하면 다니는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석하게 됐는데 팀장이 막내 동서는 제외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했죠. 저는 그런 일에 대해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빠의 성격에 제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완벽주의자인 오빠가 일에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정말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으시네요. 연줄 동원해서 저희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제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정식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소? 누구를? 우리 가족을? 고작 우리 가족들이 연줄로 움직여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어디 해봐. 해보자고. 누가 잘못했는지. 동서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께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고는 동서들 말에 상처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최근 들어 두 사람 다 직장에서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집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나중에 듣고는 정말 기함을 토했답니다. 저한테 하는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죠.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연구소 팀원의 선정 과정에 불공정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동서들의 얘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지원서조차도 열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양심에 어긋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 당연히 무혐의로 나왔고요. 바로 아래 동서는 이 일이 크게 밝혀지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실과 계약 종료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방님과도 사이가 나빠져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됐는데 동서가 화장품이니 가방이니 옷이니 명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들인 물건이 한 달에 몇 천씩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때문에 사채를 쓴 일도 있었고요. 서방님과 싸운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이었죠. 그러다 결국 집 보증금까지 손을 댄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막내 동서는 사정이 좀 더 나빴어요. 자신의 보직 이동에 불만을 품었던 막내 동서는 사실 그동안의 고객 클레임이 너무 많아서
회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오빠가 추진하는 국내 프로젝트가 워낙 예민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 막내 동서를 제외하고 가는 것으로 팀원과 다른 팀원들이 동의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막내 동서는 클레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날뛰다가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호스트 클럽을 다니면서 외도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만 잔뜩 물어주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못된 생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동서들 얘기를 듣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참 허무하다고 싶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다 돌려받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말이죠. 둘째가 어린이집을 갈 때가 되면 오랜만에 동화책을 쓰려고 합니다. 콧대 높은 딱따구리 2마리를 주인공으로 말이죠.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동화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